이 호텔 이름이 호라이즌 호텔인데 왜 호라이즌인지 알겠어요. 수평선이 딱 보이니까. 파도 소리가 밤보단 덜한데 그래도 여전히 크네요. 여기 해변에 요즘 백사장이 조금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맨발 걷기 하면 딱인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나트랑 호라이즌 호텔이고요. 여기 21층에 서 자고 아침인데 아침에 잠깐 한 30분 시간 내가지고 여기서 맨발 걷기 하면서 한번 잠시 방송하려고 합니다.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방송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트랑이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나트랑이라고 하진 않고 냐짱이라 그래요. 나트랑은 이게 로마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 발음한 것이고 영어식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냐짱이라고 한대요. 여기는 원래 전통적인 베트남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참파 왕국이에요. 참파 왕국이 2세기에 왕국이 건설돼 가지고 19세기 초까지 존속했었는데 1832년에 베트남 응우엔 왕조 때 망했어요. 근데 뭐 200년도 채 안 됐죠. 그래가지고 월남전 때 여기서 1960년인가 그때 이제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참파왕국이 5개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도시국가 형태로 이제 서로 연맹체, 주로 5개 도시의 연맹체 형태였는데 거기서 이 냐짱은 까우타라는 나라, 거기에 수도에 해당하죠. 이 내려가는 길이 없네. 저쪽에 있구나.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될란지 모르겠네.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맨발은 못할 것 같고 이게 핀 마이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파도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핀 마이크 써도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핀 마이크 써도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바다에서 떨어져 가지고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좀, 파도 소리 좀 줄이려면은. 오늘 할 내용은 제가 베트남에 가족여행으로 졸지에 와가지고 전에 예고하기로는 영국 경험론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흉에 대해서는 버클리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 해가지고 흉도 조금 미진하고 제가 요새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지금 쓰고 있는 책 한 50페이지 정도 쓰고서 지금 12월부터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그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을 듣느라고 이게 방송 준비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칸트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책을 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소피스트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국 경험론, 요거 이제 방송할 거 그 부분에서 준비하고, 이번에 칸트까지 해가지고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경험 철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제 생각까지 이렇게 더하면은 또 다른 책이 한 권 완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험 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책 마치고 한 권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방송한 게 책 몇 권은 된다 그랬죠. 한 3권은 될 것 같은데, 잘하면 그걸 3권 다 출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 때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그 흉의 인간 오성론을 읽다가 제가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큰소리 땅 쳤는데, 그걸 이제 영국 경험론에서 경험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깐다고 했는데, 이번에 칸트 순수이성 비판을 듣다가 또 칸트의 그 오류를 발견했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면 저 새끼는 맨날 큰 소리만 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반박해 보세요. 양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준비를 못 해왔으니까 예고편으로 흉하고 칸트의 오류가 대충 뭔가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쉽게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흉의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모든 지식이나 인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그 영국 경험론을 대표하는 그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게 로크가 먼저 시작했죠. 로크의 결론이, 로크도 인간 오성론인가 지성론인가 하여간 오성 지성을 막 헷갈려서 쓰기 때문에 어느 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로크의 철학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이나 인식이 경험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걸 이어받았는데, 그걸 이제 버클리에 이어서 흉이 이제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죠. 사실 버클리를 읽어보면은 흉의 주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버클리가 어느 정도 뼈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 베트남에 와서 버클리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가져왔는데, 그걸 비행기에다 두고 내렸어요. 그거를 거기다 버클리의 그 오류를 제가 연필로 그냥 꼼꼼히 적어놨는데, 이 책을 다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다 또 적어야 되니까 다시 다 읽어봐야 되고, 사실 시간적으로 엄청 지금 손해를 봤어요. 책값이야 뭐 2만원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다시 또 정리하려면 시간적으로 엄청 걸리죠. 또 진짜 여행 경비보다 더 큰 손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이 흉의 철학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영국 분석 철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표자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죠. 이 사람들은 흉의 철학을 더 극단적으로 이제 밀어붙였다 그래요. 제가 분석 철학은 공부 안 해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얘기하겠지만 흉은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한 주장을 해요. 쉽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틀릴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비트겐슈타인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가리 닥쳐라 결론적으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조금 덥네. 이게 생각보다 나트랑이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달랏보다 뭐 한 몇 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진 않아요. 이게 지금 1월이라 그런지 우리나라보다 여름보다 훨씬 덜 더운 것 같아요. 이 휴메 철학의 오류가 뭐냐면, 저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휴미 로코의 경험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식이 이제 경험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끄는 게 인과율. 인과율이 과학의 기본이죠. 과학이 의지하고 있는 기본 원리인데, 이게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이 언제나 성립하는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인간의 습관이 불러오는 관념이라고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근대 철학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휴무를 이제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철학자죠. 근데 이게 조금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엉터리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무는 인과율이 어떤 두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사이의 유사한 것과 시간 공간적으로 이렇게 인접된 잇따라 일어나는 그런 데서 오는 착각 같은 거라고 주장해요. 인간이 습관적으로 착각하는 그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휴미 습관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지 마음의 내적 인상 내지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이행시키는 성향이라 그래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단순한 주장이죠.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게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인과율 같은 게 개인적인 습관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전혀 객관성이 없고 필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이거를 법칙으로 보니까 이게 어디서나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묵고 있던 호라이즌 호텔 21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죠, 다. 근데 휴메 주장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심리적인 습관, 성향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아주 억지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과학은 근대과학도 그렇고 현대과학도 인과율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줘. 이게 필연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법칙으로 보는 거죠. 이게 뭐 개인의 습관이라든지 주관적인 걸로 보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항상 성립하는 걸로 믿는 거죠. 21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지. 거기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근데 과학의 입장이고, 누구나 사람들이 딱 그렇게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흉이 부정하니까 이게 파격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미 이제
이 인과율을 인간의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사건 간의 유사성하고 시공간적 인접성,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성향, 이런 걸로 보는 건데, 근대과학이 자연법칙을 제시하는 원칙이 이게 아니죠. 단순히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과학법칙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왜 그런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걸 메커니즘을 과학은 설명을 하죠. 그걸 아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과학에서 자연법칙을 제시하는, 자연법칙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게 서로 두 사건이 비슷하거나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잇따라 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흉이 너무 과학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죠. 흉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흉은 이렇게 자연과학이 내세우는 그 자연법칙을 필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습성이라고 보는 거죠. 심리적인 성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흉은 근대과학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경험론을 제시했는데, 살펴보면은 이게 근대과학의 입장하고 많이 틀려요. 흉이 근대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단순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 같아요.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이 기반한 인과율을 어떤 경험을 떠나 선험적인 어떤 필연적인 법칙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흉은 그런 선험적인 관념을 인정을 안 해요. 모든 것은 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선험적이라는 것을 하나도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관계,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선험적인 거를 인정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관계, 여기서는 뭐 경험을 떠난 선험적인 거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이제 흉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흉은 그 인과율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과율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 동일성, 영혼의 불멸성 등과 같은 관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필연적이고 선험적인 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각으로 형성된 모든 관념은 인간의 습관에 따라 머릿속에만 있는 후천적인 관념일 뿐, 감각 대상 자체는 물자체이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관념들은 인간의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흉이 딱 명시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습관이라는 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습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살펴보면은 간단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흉의 주장도 밥상 뒤엎기가 가능해요. 제가 전에 소피스트 철학할 때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이 이제 이걸 플라톤이 밥상 뒤엎기로 간단하게 그 모순적이라는 거를 주장하죠. 모순적이라는 걸 밝히죠. 근데 이 흉의 주장도 간단하게 밥상 뒤엎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흉이 이렇게 인과율을 부정하고 자아의 동일성이나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하는 것도 흉의 개인적인 습관일 뿐, 이게 전혀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죠. 아주 주관적인 주장이죠. 흉의 주장이 이렇게 자체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흉처럼 이렇게 모든 걸 한꺼번에 싸잡아 가지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이게 밥상 뒤엎기가 가능해요. 모두자 들어가는 것, 절대자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파라독스가 되죠. 이게. 설사 그러니까 흉의 주장을 이제 넓게 해석해 가지고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없고 다 똑같은 거라고 봐도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같은 습관을 가진다는 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기계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인간을 기계나 물질로 보는 걸 유물론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습관을 뭐 개인적이든 아니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게 인과율 습관이라고 하면은 이게 엉터리 주장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이건 자연 법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때까지 해가 동쪽에서 안 뜬 경우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제 흉은 이것도 인간이 가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인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에서 원인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에서 원인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자연과 인간 양쪽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걸로 봐야지, 원인이 일방적으로 인간한테만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주장이고 너무 성급하고 극단적인 주장이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 이게 옛날에 불교 그 화두도 아니고 불교 화두에 그런 거 있죠.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런 유심론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웃기는 게 흉이 유물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과율이 없다 그런 건데 이게 결국은 이게 유심론으로 흘러요. 엉터리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모순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 칸트도 흉의 이런 주장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거를 칸트도 인정을 하고
또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제 휴메 주장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근데 휴메 주장을 많이 인용하긴 하지만은 이제 칸트의 주된 입장은 휴메 철학을 부정하는 거죠. 휴는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선천적인 것은 없다, 선천적인 관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칸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천적인 관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거죠. 근데 칸트가 이제 이렇게 휴메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오류가 시작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칸트는 흉과 달리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선천적인 관념이 있다고 주장하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간과 공간을, 이게 선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 이전에 어떤 감성, 인간이 가진 감성, 감각이죠. 감성하고 감각하고는 칸트에게는 좀 틀린 말인데, 그런 감성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로서 시간 공간을 제시해요. 이거는 이제 경험 이전에 인간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칸트의 주장도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같이 그 인식하는 존재가 없다면 시간과 공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틀인 거죠. 세상하고 관련 없고, 인간이 가진, 좀 후하게 해석해줘서 인간처럼 인식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런 인식하는 존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는 건데, 절로 가는 게 낫겠네. 그러면 인식하는 존재가 없으면 시간과 공간도 없다는 말이 되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물질도 없고, 그럼 우주도 없고, 아무런 존재가 없게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인간이 사라져도 이 우주, 물질, 자연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에 맞지 않는 얘기죠, 이게. 이 칸트도 기본적으로 휴메 철학을 인정해서 모든 것은, 모든 인식과 지식이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를 인정을 하죠. 근데 경험만으로는 다 안 되고, 경험만으로 다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선천적인 관념이 있다는 게 이제 칸트가 덧붙이는 건데, 칸트도 기본적인 입장은 경험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게 이제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갖추고 있는 틀이라고 봤는데, 과연 그것만 갖고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에 갖고 있는 선천적인 관념이라고 인정을 해도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감각기관하고 감각 자체도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다 그렇게 갖추어지도록 다 정해져 있잖아요. DNA로. 자기 아버지의, 조상의 DNA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태아가 형성될 때 갖춰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시간 공간만 선천적인 관념뿐만 아니라 감각기가, 감각 자체도 이게 선천적이라고 봐야죠.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칸트가 빼먹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선천적인 관념이라는 것도 이게 명확하게 칸트가 이게 증명을 못해요. 그냥 주장일 뿐이죠. 이게 선천적인지 아닌지 이게 아직 확실한 게 아니죠. 근데 감각기관하고 감각이 선천적인 거라는 거는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칸트가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범주들도 선천적인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범주론에서 10가지 범주가 선천적인 10가지 범주를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칸트는 경험 이전에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고,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범주를 제시하는데 칸트는 12가지를 제시해요. 근데 칸트의 말처럼 12가지여야 하는 또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칸트가 그게 왜 12가지밖에 안 돼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죠. 물론 순수이성 비판이 대단한 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휴메 인간 오성론보다 훨씬 대단한 책이죠. 휴메 인간 오성론은 좀 지저분한 책이고, 사실은 이렇게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엉성해요. 근데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판은 진짜 치밀하고 방대한 책이죠. 그래서 수준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데, 인정은 하는데 칸트가 놓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쓸 책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휴메 오류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거기다가 영국 경험론하고 소피스트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 너무, 아니야, 베트남에 졸지에 와가지고 가족여행으로 그냥 묻혀오다 보니까 제대로 방송할 내용을 준비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고편격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세세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소스 조심 심으시고요. 2대1로 비우고 해가지고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여기 소스에다 고기는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아, 소스에다가 칠리 소스를 이렇게 두 가지 반반씩 섞어서 찍어 먹으면 맛있죠. 샤브샤브처럼 아, 이거 하나씩 주고. 조그만 돌솥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익혀가지고 그렇지, 고기 들어가고. 짜네. 소스를 섞고, 상이 작네. 소스를 섞어가지고 고기를 찍어서 이렇게 섞어가 먹어야 돼. 섞어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 찍어 먹는 거. 이 섞어. 맛이 괜찮아요. 샤브샤브를 대충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 면을 넣어가지고 이 새끈한 간장에다가 이 고추, 빨간 고추 썰어 넣은 거, 이걸로 그걸 이거예요. 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많이 있는데
이것도 뭐 기름 같은데 이건.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뭔가 양념은 일단 다 넣고. 넣으란 건 다 넣고 이거 이거 넣고.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 그래. 먹는 시간이 이는 저런 개미감도 우리 여행을 다니네. 아, 국물 시원하다. 국물 좋다. 고기도 맛있고. 훨씬 나은데? 양념을 넣으니까 훨씬 나아요. 그래. 그래 맛있다. 양념을 넣으니까 맛이 뭔가 맛이 나네. 간장하고 기름간장 이걸 넣어야지 맛이 매콤해지는 게. 있네 이거 간장하고 이거 좀 넣으면 더 맛있지. 네, 매콤한 맛이. 매콤한 그게- 맛이 나고. 쌀국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조금 넣어보자. 이걸 안 넣어 먹으면 베트남 쌀국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내도 국물이 시원하게 좋다. 내는 일찍 넣으면 불어가지고 이거 억수로 많아져버려. 양이 억수로 많아져버려. 우리 가이드가 그래 제대로 가르쳐주고 갔다. 베트남 고추가 요까지 가르쳐주시면 좋은데 이걸 알아서 먹는 게고.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진짜 좋네. 매운맛이 오래 안 가면서 이게 맛있어요. 여기가 베트남 3대 아니 여기 나트랑 3대 쌀국수집. 낫짱 3대 쌀국수집이래요. 그리고 꼭 드실 거면은 다른 거 추천드리는데 또 그 분가라고 있어요. 분가. 분가. 아, 우리나라 들어봤어요. 치면 오뎅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어묵처럼 생긴 거 하는데 그게 제가 먹으니까 최고더라고요. 근데 아. 거기는 못 모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 로컬집이라서 자유여행 오시면은 3, 4명 모여가지고 테이블도 몇 개 없어요. 한 4개 정도? 근데 줄을 서요, 사람들. 롱선사 입구예요. 정문. 추아 롱선. 추아가 포인가? 절이란 뜻인가 봐요. 연등이 예쁘네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미적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연등도 나라마다 다 모양이 틀린데 연등도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도 부처님이 앞에 있고 기둥에 이제 한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랑 똑같죠. 한국 불교랑. 도리어 한국보다는 이 베트남 불교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베트남은 뭐 85% 이상의 낱말이 한문이래요. 우리나라는 한 60~70%? 더 많죠. 여기 키 크신 분, 여기 적당하신 분. 가자. 만지고 가자. 거대한 불상 위로 구름이 흘러가는 게 멋있습니다. 아, 이 소수인 공양한 스님이네요.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필리처상 받은
그 소신 공양하는 그 스님, 그 스님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스님만 소신 공양한 게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다 소신 공양했는데 저 스님 소신 공양할 때 퓰리처상을 받아서 유명해지는 바람에 딴 사람들은 거기에 묻혔다고 가이드분이 얘기해 주시네요. 여기 불상 안은 또 법당이에요. 법당이야, 법당. 어제 저녁에 갔던 데는 야시장이고 여기 조금 했는데 여기는 재래시장이라 더 쌀 것 같아요. 나트랑 티셔츠 하나 샀어요.